도롱뇽 알을 찾아 나선 발걸음. 1991년 3월 26일. 대한민국의 대구시는 희미한 투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섯 소년에게는 그저 신나는 모험의 날이었다. 성서초등학교 3학년 동갑내기 친구 우철원, 조우연, 김영규, 박창인, 김종식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모였다. 그들의 눈은 이미 도롱뇽 알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양손에 양철통과 막대기를 들고서 와룡산으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을 누볐다. 와룡산은 이름 그대로 용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낮에는 평화로운 동네 뒷산이었지만 해질녘부터는 짙은 안개가 깔리고 기괴한 형상의 바위들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보물창고와도 같았지만 어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는 산이었다. 아이들은 그 불안감을 알지 못했다. 그저 도롱뇽 알을 잔뜩 담아와 부모님을 놀라게 해드릴 생각뿐이었다. 오전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찰흙 냄새가 섞인 축축한 땅을 밟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깊은 계곡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도롱뇽 알을 찾아냈을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양철통에 투명한 젤리처럼 생긴 아이들을 조심스레 담으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탐험가가 된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고 평화롭던 산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푸르렀던 하늘에 잿빛 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무심코 지나쳤지만 숲은 조용해지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밟고 있는 낙엽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대신 마치 무언가 깨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얘들아, 여기 어디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니? 철원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바싹 붙었다. 그때 저 멀리서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아이들은 얼어붙었다. 이어 으악! 하는 짧은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롱뇽 알을 찾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총소리가 들린 방향, 즉 군부대 사격장 쪽에서 희미하게 비명이 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들의 발걸음은 걷잡을 수 없이 엉켜버렸다. 해가 와룡산의 어둠이 아이들을 삼키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섯 소년의 작은 그림자는 산의 깊은 숲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사라진 아이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자 다섯 소년의 집은 알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부모들은 이웃집을 찾아가 서로의 아이가 함께 있는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사실뿐이었다. 한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공포는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밤의 추격전과 알 수 없는 흔적들, 초조해진 부모들은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와룡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애탄을 외침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철원아, 호연아, 영규야.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다. 그들이 불빛을 비추는 곳마다 나무 그림자는 기괴하게 늘어나고 춤을 추는 듯했다. 마치 산이 아이들을 집어삼킨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한 아버지는 아이들이 즐겨 찾던 작은 동굴 입구에서 멈춰섰다. 동굴 안으로 불빛을 비추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흙과 알 수 없는 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굴 벽에는 누군가가 긁어놓은 듯한 날카로운 자국들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장난인지 아니면 무언가 끔찍한 사건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누군가 빠르게 숲을 헤치며 뛰어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그림자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다른 한 어머니는 산길 초입에서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신발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옆에는 찢어진 옷 조각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신발과 옷 조각을 들고 통곡했지만 그것이 사건의 단서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끔찍한 장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밤, 와룡산은 공포와 절망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경찰의 무관심과 언론의 오보, 새벽이 되어서야 부모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그들을 더욱 좌절시켰다. 아이들이 가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내로 돌아올 겁니다. 나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왔다. 경찰은 아이들을 찾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들은 스스로 수색대를 조직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붙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은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다 라는 오보를 냈고 개구리 소년들이라는 잘못된 별명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오보는 아이들의 진정한 흔적을 찾는 데 혼란을 가중시켰다. 마을을 덮친 소름 끼치는 소문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는 소문들이 도시를 떠돌았다. 한 주민은 밤마다 와룡산에서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늦은 밤, 산길에서 아이들과 닮은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모든 것을 헛소문으로 치부했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내다보며 희미한 목소리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와룡산은 더 이상 평화로운 뒷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집어삼킨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섬뜩한 느낌이 마을 전체를 감쌌다. 개구리 소년들.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이틀 만에 대구를 넘어 전국을 강타했다. TV와 라디오, 신문은 매시간 속보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의도치 않은 비극을 낳았다. 누군가 아이들이 도롱뇽 알이 아닌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고 잘못된 정보를 흘렸고 언론은 검증 없이 이 오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5 소년은 순식간에 개구리 소년들이라는 섬뜩하면서도 슬픈 별명을 얻게 되었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이들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가 도시의 모든 정보대와 벽에 나붙었고 우유갑, 광고판, 심지어는 전화카드와 사탕 포장지에도 그들의 얼굴이 새겨졌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에 풍겼다. 특히 끔찍했던 것은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마치 축제라도 온 것처럼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실종된 아이들의 집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사건 현장인 와룡산을 마치 관광지처럼 둘러보았다. 부모들의 고통은 그들의 무신경한 눈빛과 질문들 앞에서 더욱 깊어졌다.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했나요? 마지막으로 본 아이들의 표정은 어땠나요? 그들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부모들에게는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잔인한 말들이었다. 대통령의 명령과 30만 명의 수색대, 전국적인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룡산으로 모여들었다. 산은 인간의 물결로 뒤덮였고 그들은 마치 바늘 한 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500번이 넘는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헬리콥터가 밤낮으로 산 위를 날아다니며 탐조등을 비췄고 수색견들은 미친 듯이 지저댔다. 땅은 파헤쳐지고 바위는 뒤집혔으며 숲풀은 샅샅이 헤쳐졌다. 그러나 거대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산속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수색이 계속될수록 부모들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그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한편
언론은 여전히 아이들을 개구리 소년들이라 부르며 사건의 자극적인 면만 부각시켰다. 아이들의 진정한 이름과 모습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그저 슬프고 기이한 사건의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이 어린 영혼들을 집어삼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깊이 새겨진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군부대와 총성 수백 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자 부모들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우철원의 아버지인 우종식 씨는 사건의 핵심에 군부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사고 당일 아들의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다. 총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비명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짧은 증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 의심스러운 군사기지 와룡산에는 군사훈련장과 사격장이 위치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은 달랐다. 투표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휴가를 갔을 터였다. 그런데 왜 총소리가 들렸을까? 그리고 그 뒤에 들린 비명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부모들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 군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싸늘했다. 군부대 측에서는 그날 사격 훈련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이 대답에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군부대 사격장 근처를 직접 찾아갔다. 사격장 주변에는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군사지역, 접근 금지라는 경고문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부모들이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숲을 바라보자 마치 그곳에 아이들의 영혼이 갇혀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벽. 우종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의 수상한 행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군사기지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경찰은 그곳만은 샅샅이 뒤지지 않는 겁니까? 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군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일은 공휴일이었으므로 사격 훈련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들의 말은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부모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이후에도 부모들은 군부대 주변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사격장에서 흘러나온 탄피나 옷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눈에는 어룡산의 모든 나뭇가지가 아이들의 옷깃처럼 보였고 모든 돌멩이가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군부대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와룡산을 뒤덮고 있었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5 소년의 흔적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퐁 프로파일러의 섬뜩한 제안. 수년간의 수색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자 국민들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다. 그때 미국에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가원 교수가 TV 토론회에 나와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아이들은 산에서 길을 잃거나 납치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5 소년 중 1명의 부모입니다. 용의자가 된 아버지 김 교수는 김종식 군의 아버지를 지목했다. 그는 사건 당일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보인 수상한 행동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사라진 후 첫 3시간 동안 자신의 행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 교수는 마치 범인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여 집안에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주장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으로 동정을 받았던 김종식 군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잔인한 살인범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이웃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다른 부모들은 처음에는 그 주장을 반대했지만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와 김교 설득에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가 아닌 진실을 숨기고 있는 용의자만 보였다. 집이 파헤쳐지다 김가원 교수의 주장에 힘입어 경찰은 결국 영장도 없이 김종식 군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굴착기를 동원해 집 안팎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당의 흙은 뒤집혔고 화장실의 타일은 깨졌으며 심지어 김종식 군의 방바닥까지 모두 뜯어냈다. 마치 아이들의 시체가 그곳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굴착기의 굉음이 마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수색이 끝났을 때 그들이 찾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의 흔적은커녕 작은 뼈 조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로 드러났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결국 모든 자리에서 해고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김종식 군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다른 부모들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5 소년의 실종 사건은 이제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한 또 다른 비극이 되고 말았다. 작건글, 상처가 찢어지는 재회. 5 소년이 사라진 지 11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개구리 소년들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부모들은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무뎌져 가던 때였다. 그러던 2002년 9월 26일,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의 상처가 다시 한번 찢어졌다. 도토리 줍던 2사람, 아침 일찍 와령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간 2 주민이 있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걷던 중 평소 발길이 닿지 않던 비탈진 곳에서 낡고 해진 옷가지 몇 벌을 발견했다. 그 옷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바람과 비를 맞은 듯 색이 바래고 찢어져 있었다. 기이한 느낌에 그들은 옷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씻는 것을 느꼈다. 흙더미 아래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하얀 물체가 삐죽이 솟아나 있었던 것이다. 경악한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흙을 걷어냈고 곧 5구의 작은 유골이 서로 뒤엉킨 채 얕은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골 옆에는 아이들이 실종되던 날 들고 나갔던 양철통과 막대기, 그리고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5 소년의 것이었다. 그날의 현장 소식이 전해지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11년 동안 미공에 빠졌던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함이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뒤엉켜 있는 유골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빛바랜 옷가지들은 그들에게 11년 전의 아픈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한 아버지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한 어머니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더욱 기이하고 섬뜩한 것은 유골들의 상태였다. 한 소년의 유골은 바지가 어깨 위로 뒤집혀 있었고 소매는 서로 묶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이를 잔인하게 결박한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증거 보존보다는 빠른 수색에 집중했다. 그들은 도끼로 흙을 파헤쳤고 발견된 뼈들을 아무렇게나 마대에 담아 흩뜨려 놓았다. 이 허술한 초동수사는 훗날 중요한 증거들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다. 마지막 희망, 그리고 절망. 유골이 발견되자 부모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이제라도 범인이 잡힐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다음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며 당시 기온이 3달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껴안고 있다가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 등산 전문가는 발견 장소는 도로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만큼 험한 곳이 아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부모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11년 만에 되찾은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토록 처참했는데 경찰은 그저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짓고 싶어하는 듯 보였다. 이제 그들은 아이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법의학에 소름 끼치는 진실. 경찰이 저체온증을 사인으로 발표한 직후 부모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얼어 죽었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학자 최종인 교수가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의 전문적인 눈에 비친 현장은 경찰의 발표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동사가 아닌 잔인한 살해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다. 훼손된 유골, 잔인한 흔적들. 최 교수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도끼로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뼈들이 뒤섞여 있었고 뼈를 담은 마대는 유골의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경찰을 향해 이것은 유골 발굴이 아니라 유골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흩어진 유골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의 눈에 들어온 섬뜩한 증거들은 경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다. 1. 2개의 구멍이 뚫린 두개골. 한 소년의 두개골에서 탄두로 보이는 쇠붙이가 발견되었다. 두개골에는 총알이 관통한 듯한 2개의 구멍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이에게 총을 쏜 것이 분명했다. 2. 날카로운 둔기에 의한 상처. 다른 소년들의 두개골에서는 예리한 둔기로 맞은 듯한 함몰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쇠몽둥이나 망치 같은 것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흔적이었다. 뼈에 박힌 금속 조각은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잔인하게 공격당했음을 시사했다. 3. 범행을 숨기려는 시도.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한 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상태였다. 아이는 바지가 벗겨져 어깨 위로 올라가 있었고 옷소매는 서로 묶여 있었다. 최 교수는 이것이 범인이 아이의 눈을 가리기 위해 옷을 사용했거나 아이들을 결박한 뒤 살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골들이 얕은 구덩이에 묻혀 있었던 점은 범인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 최 교수의 법의학 분석 결과는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체온증 사망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5 소년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다. 부모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다. 이제라도 진범이 잡힐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척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최 교수는 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훼손된 현장과 증거물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뒤였다. 5수년의 죽음은 이제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외면한 비극이자 권력이 은폐하려 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절망의 법정. 최종민 교수의 법의학 분석 결과는 명백했다. 다스나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잔인한 살인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모들은 더 이상 국가의 공권력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직접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를 향한 외로운 싸움, 소송의 핵심은 경찰의 부실 수사였다. 부모들은 경찰이 사건 초기 아이들을 가출로 단정하고 수사를 게을리한 점, 군부대 관련 의혹을 묵살한 점, 그리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훼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11년 동안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경찰의 무능함으로 인해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부모들의 변호사는 최종민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소년들의 죽음이 살해임을 입증하려 했다. 그들은 한 아이의 두개골에 난 총상 흔적과 다른 아이들의 두개골에 난 둔기 흔적을 제시하며 이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 변호사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살인사건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또한 유골이 발견된 지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증거 훼손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의 냉혹한 판결,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패소. 부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경찰의 명백한 실수를 지적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아이들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모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들은 2심과 3심까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법정에서 패소하면서 부모들은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법정 밖으로 나온 부모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증명할 힘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무관심하고 냉혹한 법정처럼 보였다. 이제 그들은 법을 통해서도 국가를 통해서도 정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5소년의 실종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은폐된 또 다른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의문과 찢겨진 가슴뿐이었다. OCC 공소시효 만료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15년이 되는 2006년, 5소년의 실종 및 살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앗아갔다. 이제 법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찾아 헤맸던 부모들은 눈앞에서 법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정의의 문이 닫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TV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신문에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은 어떻게 범인이 잡히지 않을 수 있나며 분노했지만 법은 냉정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순간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범인을 잡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이 소식은 부모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희미하게나마 존재했던 언젠가는 범인이 잡힐 것이라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탐정이 되어 사건의 모든 단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다. 우발적 사고인가? 계획적 살인인가? 김영규 군의 아버지는 아이들 중 한 명이 군부대 사격장에서 흘러나온 총탄에 맞아 우발적으로 사망했고 범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추측했다. 이 가설은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총상과 분기 흔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 부모들은 군인 혹은 사냥꾼 아니면 그저 정신나간 범죄자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 그러나 그 어떤 추측도 확실한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범인이 자신들의 바로 옆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끝나지 않은 악몽,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부모들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 갇혔다. 그들은 매일 밤 꿈속에서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와룡산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와룡산은 더 이상 아이들의 유해가 묻힌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묻힌 거대한 무덤이었고 그들은 그 무덤 앞에서 영원히 울부짖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 시스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공소시효 제도의 불합리함을 깨달았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리고 2015년 국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즉 태완이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구리 소년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5 소년의 죽음은 여전히 차가운 미궁 속에 잠들어 있다. 공소시효 만료 후 5 소년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으로 남아 있었다. 부모들은 매일 밤 아이들의 영정을 닦으며 희미한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들의 삶은 끔찍한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다. 하지만 2015년 대한민국 국회는 이 비극이 낳은 유산인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 법안은 비록 개구리 소년들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진실의 그림자 태완이법은 부모들에게 언젠가는 범인이 잡힐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건의 모든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수많은 의문점들이었다. 진범은 정말 누구였을까? 경찰이 수사를 엉망으로 처리한 것 뒤에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었을까? 혹시 군부대와 관련된 권력자가 범인이었을까? 아이들은 왜 그렇게 얕은 무덤에 묻혔을까? 범인은 왜 시체를 깊이 파묻어 숨기지 않았을까? 혹시 범행 장소와 시체를 유기한 장소가 달랐던 것은 아닐까? 이 모든 의문은 오직 진범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부모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 아이들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다. 영화 속의 울림.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러 예술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 1992년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 2011년 영화 아이들은 사건의 비극성과
사회적 무관심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특히 아이들은 김가원 교수의 섬뜩한 가설과 부모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2019년 다큐멘터리 개구리 소년들을 찾아서는 사건의 전말과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조명했다. 영화 속에서 재현된 사건의 참혹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 살아있는 아픔임을 깨닫게 했다. 끝나지 않은 비극 5소년의 유해는 2004년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와룡산이 내려다 보이는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혔다. 매년 기일이 되면 부모들은 그들의 묘를 찾아가 추모한다. 이제 그들은 노인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아이들을 잃은 그날에 멈춰버렸다. 개구리 소년들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과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 비극이자 권력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슬픈 교훈이다. 진범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5소년의 영혼은 오늘도 와룡산의 바람소리에 실려 진실을 외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